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부산 이영안과의 이영훈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이번에 기적의 식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장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네.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책 쓰시느라고. 뭐 책도 책이고 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여쭤봤는데 참 어렵게 오늘 예. 제가 강의에 죄송합니다. 달려가가지고 예. 원장님을 급하게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 저도 그렇고 제 구독자분들이 저탄고지보다는 간헐적 단식을 먼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같이 많이 가잖아요. 대부분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시고 간헐적 단식 하시다가 저탄고지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책 내용을 살짝 봤는데 이 안에 단식으로 저탄고지 효과를 200% 올리기라는 주제가 그죠. 있던데 그죠. 반대로 말하면 또 단식 효과를 저탄고지로 200%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이슨 펑이랑 만나서 식사를 했을 때 제이슨 펑이 했던 말이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은 저탄고지를 꼭 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탄고지를 하면 간헐적 단식이 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저탄고지를 하면 자연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저탄고지를 하면 대부분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저탄고지를 할 필요는 없죠. 뭐 이런 포함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완전 키토식은 아니라도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방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별로 예. 없는데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고탄수화물 예. 식단을 하시면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유지하는 게 간헐적 그쵸, 단식을 힘들죠. 예.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기본적인 단식의 패턴이랑 전혀 다른 대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인슐린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자, 이 저탄고지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저탄고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인슐린을 낮추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그렇게 낮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식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는 고지잖아요. 이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쓰는 식단이란 말이에요. 자, 저탄고지에서는 주 에너지원이 지방산과 케톤입니다. 그런데 단식에서도 주 에너지원이 지방산과 케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탄고지 상황에서 간헐적 단식이든 단식을 병행을 하면 이게 계속 지방산과 케톤을 주로 쓰는 에너지 대사가 별 흐름이 없이 그냥 음식을 채웠다가 비웠다가의 반복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몸에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고 난 뒤에 인슐린이 올라가죠. 그리고 났을 때는 우리가 몸에서 지방산과 케톤을 쓰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썼다가 인슐린의 효과로 인해서 저혈당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몸은 고혈당 이후에 저혈당을 겪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방산과 케톤을 쓰려면 이게 그 대사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몸은 고혈당, 저혈당, 그 다음에 케톤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웨이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생리적이지를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식 상황이 쭉 이어지면 단식 상황이 있는 동안 인슐린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탄수화물, 특히나 GI 지수가 높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한 번에 딱 먹으면 그때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몸이 혈당 대사가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가파른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좀 몸의 입장에서 무리가 많이 가죠. 네. 사실 저는 체험자거든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5년 전에 건강에 관심이 없을 때 1일 1식을 어떻게 이제 붐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한번 1일 1식 그래 나도 한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을 빼보자 했는데 뭐 인슐린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루에 꾹 참다가 한 끼를 먹고 또 꾹 참다 먹었는데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는 일단은 잠시 행복하죠. 근데 식사를 끝나고 나서 나머지 23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도 그 국수 한 그릇을 먹거나 저기 뭐고 도넛 한 3-4개를 먹으면 일단 당장 배가 불러요. 근데 그거 금방 시간 얼마 안 지나면은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대사 자체가 꾸준한 에너지를 조금씩 일관되게 내는 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지방도 태워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지방을 자연스럽게 태우면서 쓰니까 에너지가 특별히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을 크게 느낄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 이제 단식과 굉장히 잘 맞다. 제가 한 가지 좀 우려하는 사항, 좀 궁금했던 게 극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했다가 한동안 안 먹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이 확 붓는다던가 몸이 너무 힘들다던가 그렇죠. 일종의 인슐린 저항성 개념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을 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당 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사가 탄수화물 대사와 지방 대사는 같이 어느 정도는 공존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 대사는 따로 가요. 그래서 지방 대사가 주로 갈 때는 탄수화물 대사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탄수화물 대사 위주로 너무 돌아갈 때는 지방 대사가 어느 정도 억제가 돼요. 뭐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탄수화물 대사로 막 먹고 있는데 고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들어가면 이 지방 간을 만들죠. 근데 실제로 탄수화물을 줄인 상태에서 포화지방을 먹으면 있던 지방간이 없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사 자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 100% 융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사 위주로 꾸준히 긁고 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쉬고 있기 때문에 작동도 안 하고 그리고 세포 자체가 당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땡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혈당부터 먼저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세포에 포도당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맞죠. 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밥이 포도당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밥이 밥심이 돼야 되는데 밥이 밥심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의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으로 본다면 지방대사나 케톤대사가 계속 원활하게 있는 동안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고혈당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꾸준히 적당량 먹고 있으면 인슐린의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GI 지수가 좀 낮은 음식들, 보통 뭐 잡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뿌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 먹다 보면 이게 인슐린이 어느 정도 자극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꾸준히 오래 가다 보면 금방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도 안 쓰면 이제 약간 퇴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슐린도 적당히는 조금 써줘야 분비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뿌리 채소 등을 건강한 탄수화물을 통해서. 케톤식도 이제 저탄고지에서 이제 가장 타이트한 방식, 탄수화물 완전히 줄여서 케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식단을 이제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 케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케톤식에 대한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케톤식을 했다가 그다음에 일반식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을 들이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카니보어 다이어트라 그래서 고기, 육류 위주의 식단만 계속 끌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케톤을 높은 수준의 단계를 계속 끌고 가는 케톤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환자 케톤식처럼 이제 약간 식물성 베이스의 케톤식을 좀 가져가면서 극단적인 지방 함량을 뭐 90% 정도 올리면서 이제 완전히 탄수화물 0으로 만드는 식단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건강한 식단은 케톤을 이제 낮은 수준에서 그냥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한 50에서 70g 정도를 먹어도 케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정도가 생리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정도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당대사에 그렇죠. 문제가 그런 생기거나 경우에는 이런 건 당대사에 없는 문제 거죠. 생기는 네. 경우는 전혀 없죠. 타이트하게 케톤식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일반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식사가 음. 이게 일반식이라는 기준도 되게 모호한 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먹는 식습관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던 식습관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한식이 어떤 게 한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 절밥도 워낙에 청도 많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절밥도 뭐 안전한 식단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태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이제 절밥과 그 제사밥을 합쳐놓은 듯한 식단이 가장 우리나라한테 좋은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도의 전통 한식 위주로 식단을 한다면 사실 살이 찌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막 생기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 굉장히 장이 좀 보들보들해지고 여러 가지 과한 자극들에 좀 예민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콤한 음식이라든지 뭐 달콤한 음식 이런 데 좀 예민해지는 상태가 오는데 갑자기 저탄고지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 열심히 하고 단식도 열심히 하고 나서 선택한 음식이 뭐 불닭볶음면, 매운 찜닭, 매운 닭발 뭐 이런 거 위주로 계속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방 이제 장도 상하고 몸이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반식으로 돌아간다는 기준도 내가 어떤 식사로 그렇죠. 돌아가느냐를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저탄고지 중이지만 평소에 저탄고지 이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식을 한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식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아마 저탄고지와도 더 비슷한 일반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일반식이 그럼 빵, 피자, 떡볶이 이런 일반식이 아니고 그쵸. 그게 네. 일반이 아닌데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일반이 되어 있죠. 우리 저기 1일 1식 책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때로 저탄고지와 관계없이 단식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해도 그 식사를 할 때 완전한 영양이 가득한 음식으로 골라 먹어야 돼요. 저는 저탄고지 음식을 설명을 할 때 뭐 지방만 많이 먹고 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완전히 끊고 이런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업데이트된 홀푸드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식으로서 홀푸드 다이어트를 가장 이제 최신의 업데이트된 지식으로 먹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특별히 그 정제 탄수화물이나 탄수화물들만 끊어내지 그 외에 나머지 음식들은 있는 자체로 먹는 거를 권하죠. 보통 저탄고지 음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홀푸드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단식을 하고 나서 식사를 갖출 때는 우리가 뉴트리셔널 덴시티라 그래서 영양이 꽉꽉 차 있는 음식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백미밥 한 숟가락에 그냥 뭐 대충 김치에 밥 말아 먹고 그러고 나서 단식을 하면 이거는 정말 완전한 영양 결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몸 망가지죠. 저도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프레임을 맞추고는 안 하지만 보통 아침을 안 먹는데 그래도 제 몸이 약간 차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뭔가 먹고 싶고 네. 배가 안 고픈데도 그럴 땐 내가 영양 결핍이 좀 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더 잘 그냥 챙겨 먹죠.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확실히 맞아요. 한 끼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설명을 좀 했지만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저는 이거를 뭐 16대 8, 뭐 20대 4, 18대 6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상화되면서 내가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만 그죠? 처음에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결국은 내 몸의 에너지 상태나 내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맞아요. 매 순간 달라지잖아요. 그때마다 나한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16대 8을 해도 어떤 날은 그 단식 기간이 단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기간은 단식이 아니고 기약, 그냥 굶는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차이는 내 몸이 스트레스로 인식하냐 아니면 내 몸이 단식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냐 요 차이거든요. 비움의 과정. 그렇죠. 비우는 거냐 아니면 그냥 쫄쫄 굶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단식을 할 때 프로그램화된 단식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게 일상 패턴이 한결같고 똑같으면 그런 것들이 제일 좋으면 그렇게 가도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에 맞춰서 뭐 비웠다가 채웠다가가 좀 다르게 좀 유연성 있게 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굳이 저탄고지와 단식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이걸 다는 못하겠다. 결국은 다 하는 게 최고지만 예. 그러면 저탄고지를 먼저 해야 될까요? 단식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탄고지를 하면 간헐적 단식이 따라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간헐적 단식만 할까요? 아니면 저탄고지를 같이 해야 되나요?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덜 먹고 적게 먹고 이런 것들이 몸의 식습관에 배어져 있으면서 너무 저지방식, 너무 곡물 위주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보통 음식을 별로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칼로리. 이런 분들은 저는 저탄고지를 하라고 하고 싶고요. 아, 좀 예.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기 저탄고지가 위해서. 우선이라고 네. 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드셔가지고 막 문제가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저탄고지를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되지만 그 저탄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라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아, 이게 또 저는 사람에 요런- 따라서 약간 맞춰갈 그쵸.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네. 무조건 절대적으로. 왜냐면 저는 식단 관리들을 할 때 하루 3끼를 꼬박 먹으라고 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 몸 따라 이게 다른 상태인데 이 단세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주인공은 난데 왜 계속 틀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결국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 편한 거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뭐 지속 가능성 있는 걸 먼저 그쵸, 하는 그쵸.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당뇨와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 약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도 예. 저탄고지와 단식을 둘 다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지금 대답을 좀 조심하게 아, 그치. 해야 될 것 이것도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완치에 가깝게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당뇨의 완치를 가깝게 내가 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탄고지와 단식이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의 탄수화물도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또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약을 먹었을 때, 먹지 않았을 때 혈당의 전후, 그 다음에 인슐린의 상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딱 있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을 할 상황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탄고지하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나 일단 약부터 끊었다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막 혈당 재보면 혈당 400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위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당뇨는 있는데 간헐적 단식만 하면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그냥 백미밥에 김치 말아 드시고 하면은 단식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더 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저탄고지하고 단식을 하면서 내가 혈당의 폭을 낮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폭을 낮추면서 꾸준히 가면서 내가 약을 끊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자기 주도적으로 당뇨를 더 완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대부분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당뇨 초기는 간헐적 단식만 해도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뒤로 말기로 가면 말기로 갈수록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약을 정말 먹기 싫어가지고 저탄고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키톤 식단을 하다가 단식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좋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후에 식사만 하는데도 혈당이 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인슐린이 너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 당뇨가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결론 짓고 시작을 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약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다니면서 좀 상담을 하시면서 그쵸. 철저한 관리 하에 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도 안전하겠죠. 그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맞춰가지고 약도 줄일 건 줄이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랄까 그냥 무턱대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고 질병이 있으신데 하는 거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저는 네. 우리 환자 중에 당뇨 환자 중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탄고지를 하는 동안에 100% 클린하게 케톤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탄수화물 좀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 밥은 점심 다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뭐 나오는 밥이나 반찬이 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하루 종일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만큼의 약을 드시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이라고 무조건 나쁘니까 배척해야 돼 라기보다 그래서 저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는 식단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조금씩 안정이 되는 걸 봐가면서 약을 줄여야지 한 번에 약 끊겠다. 약부터 끊고 시작하자.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위험합니다. 생각해요. 네. 원장님, 제가 원장님 그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카페에 네. 쓰신 글들 좀 종종 읽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식 저탄고지를 네. 언급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도 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네, 맞아요. 좀 알려주세요. 너무 이제 뭐 고기 위주, 버터 위주, 이런 포화지방 위주로 챙겨 먹는 것들이 꼭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어느 한 음식에 치중하지 않고 두루두루 음식을 좀 골고루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먹었던 옛날 전통 한식을 생각했죠. 조상들이 먹었던 그쵸? 음식들. 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어땠을까요? 우리는 맞아.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그 보릿고개 뭐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 워낙에 못 먹었던 시대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은 정말 장을 보호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양식도 발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음식들도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과정들을 제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 최고의 건강 식단으로 알려지는 게 뭐예요? 지중해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네이밍을 지중해식 저탄고지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포화지방 고기 위주의 키토식을 생각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다양한 동물성 음식과 다양한 지중해 식단하면 생각하는 게 해산물, 다양한 채소, 올리브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지중해식 저탄고지라고 이름을 했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또 제가 추천하는 게 지중해식은 아니거든요. 예. 뭐 제가 감바스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물 이런 거 빠에야를 먹고 드시라고 이런 건 들기름 아니잖아요. 이런 거 먹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먹는 식습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뭐 우거지국, 시래기국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미역국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사실 비빔밥이 우리가 최고의 먹었던 고추장 빼고 그렇죠. 맞아요. 네. 비빔밥이 그렇게 구성면에서 굉장히 건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여기서 약간 저탄고지로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었던 음식의 레시피들이 전부 저탄고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똑같이 먹더라도 설탕 없는 우리가 조선 간장을 쓴 불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고기 위주로 먹으면 고기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염증 문제가 생길 거고 너무 채소 위주로 먹으면 또 영양 결핍이 올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음식만 특정적으로 계속 제한해서 오랫동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육류면 육류, 생선이면 생선, 그다음 채소면 채소에 들어가 있는 그 특정 항정 호르몬들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챙겨 먹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 곡물을 소화를 잘하는데 의외로 육류를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동물성 음식을 소화를 굳이 못할 거면 꼭 육류를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해산물이나 생선들을 좀 같이 먹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포화지방만 과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저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균형 있게 섭취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한국식 저탄고지라는 걸 많이 얘기했죠. 그럼 이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의 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식 저탄고지라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크림치즈 같은 데다가 낫또를 섞어서 코코넛 오일을 좀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약간 제가 듣기에 그다음에 한국식 괜찮은 거잖아요. 그 낫또가 있잖아. 낫또는 또 일본 건가? 할머니들도 설득할 만한 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미역국 있잖아요. 네. 소고기 미역국. 뭐 그다음에 차돌박이 된장국. 그거 다 저탄고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래기국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경상도에서 시래기국이라는데 우거지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이제 뭐 무시래기나 뭐 배추 시래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든 시래기국에 거기에다가 삼겹살 수육하고 곁들여서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색나물을 먹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상에서 올리는 육전 같은 것도 있죠. 우리가 육전만 있나요? 계란에다가 이렇게 명태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두부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 보면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밀가루를 좀 덜 묻히고 계란으로만 그냥 계란으로만 하든 아니면 뭐 꼭 전분을 붙이고 싶으면 뭐 약간의 어떤 전분을 살짝만 묻혀서 해도 뭐 그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를 붙여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사실 약간의 현미 괜찮잖아요. 약간의 그쵸. 현미와 나물 많이 넣고 들기름 뿌리고 계란 넣어서 먹으면 그게 최고의 저탄고지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네네. 원장님, 그리고
포화지방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랄까 저탄고지 하면 고기의 기름, 지방 이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그 포화지방은 마음껏 섭취해도 괜찮아라는 안심을 하시고 막 드시는데 이것도 또 100% 만사 오케이는 아니라고 쓰셨는데 예,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포화지방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저탄고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 몸에 에너지를 채워서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자연스럽게 끌어서 지방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지방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지방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럼 내 몸에 지방을 언제 태우냐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양의 포화지방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화지방은 이제 세포를 좀 굳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은 이제 세포를 되게 유연하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포화지방 위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좀 굳어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을 너무 과량 섭취를 하면 사람이 연체동물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몸의 어떤 그 세포의 어떤 냉각 기능을, 세포막의 냉각 기능도 가지고 세포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가지려면 너무 포화지방에 치중된 식단을 가지는 건 좋지는 않아요. 포화지방이 안정적 지방은 맞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도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화지방만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지방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내 몸의 대사 상태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100인 100 무조건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모르니까 일단 적당히 먹어야겠네요. 근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뭐 아니면 더 습성이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화지방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너무 안심하고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을 잘 먹어라 이 말이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라는 게 지방을 잘 채우라는 의미지 지방을 과하게 먹으라는 건 과하게 아니죠.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화지방에서도 동물성 포화지방이 있지만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포화지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식물성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로 전환율이 되게 빨라요.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그 코코넛 오일을 정제한 MCT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대사 활성도를 높여가지고 뇌에도 좀 여러 가지 손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장두수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MCT 오일이요? MCT 오일은 장을 치료하는 오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그 알고 카프릴산 있었는데. 자체가 장내 그 미생물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음식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축산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은 또 동물성 지방에 다 모이죠. 그러면 또 동물성 지방만을 또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또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겠죠. 반면에 코코넛 오일은 그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좀 자유롭겠죠. 적당히 골고루 먹는 게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골고루 먹는 네.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원장님의 책, 그, 기적의 식단에 대해서 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시면 가장 좋을지. 자, 일단 제가 이 책은요, 제가 이제 이때까지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환자들한테 그 식단을 갖다가 안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도 6월 달부터 저탄고지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이드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카페에 그 가이드를 공유하기도 하고 환자들한테 이제 제본을 해서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나눠주다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이제 제 소견 같은 거를 계속 글을 써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 해서 나오게 된 책이 이 책이고요. 모든 그 건강의 트렌드가 채식과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로리 제한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간헐적 단식이 칼로리 제한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잘 먹을 때 잘 먹고 비울 때 잘 비우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칼로리 제한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단식을 하고 나서 보식을 할 때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우리가 워낙에 많이 먹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에 잘 받아들여는
필요한 만큼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선택해서 잘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덜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꼭 이 책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건강 상식에서 되게 패러다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소식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소식도 소식 나름인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은 충분히 먹는 상태의 소식이 그 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요 정도 먹는 게 소식인 거는 그 소식이 맞아요. 저도 맨날 저탄고지를 이야기할 때 저절로 적게 먹는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소식은 이제 많이 먹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잘 챙겨 먹어가지고 영양을 잘 채워야 건강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잘 먹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바로 기적의 식단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여러분. 출판사에서 원장님의 이 기적의 식단 책 10권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자세한 참여 방법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 Love that will never need to hide.